나갔던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가 오늘 새벽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만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상사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아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평검사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는 거의 받지 못한다며 동맹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이달 안에 시작될 걸로 보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그룹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이런 카드를 꺼낸 배경이 무엇인지 잠시 뒤 짚어봅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출국했다가 오늘 새벽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으며 그동안 나온 의혹마다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먼저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총괄 대표 명함으로 영업을 하면서 서류상 대표인 이모 씨 뒤에서 회사를 운영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출국했다가 오늘 새벽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를 실제로 운영했는지,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할 계획을 조 장관 가족에게 알려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웰스 CNT의 최모 대표로부터 받은 회사 돈 10억여 원을 어디에 썼는지, 최 대표에게 말을 맞추자고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조 씨가 최 대표와 나눈 관련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이 된 뒤 오촌 조카인 조 씨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그동안 필리핀에 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진해서 귀국한 배경이 뭔지, 또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법조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아람 기자, 그동안 이제 오촌 조카가 귀국을 해야 여러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 씨가 귀국을 했고 먼저 왜 조 씨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조 장관 오촌 조카인 조 씨는 이 조 장관 가족이 직접 대화를 했고 그에게서 사모펀드 추천을 받았다고 유일하게 인정한 인물입니다. 또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물론 코링크에서 투자한 웰스 CNT, WFM, 익성이란 회사와도 모두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 씨를 조사해야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조 씨는 지난달 말에 출국을 해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됐는지 혹시 배경이 알려졌습니까? 네, 조 씨는 그동안 취재진의 연락을 피해왔고 오늘 새벽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기 때문에 왜 지금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을 취재해보니까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측과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한 뒤 입국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 반대로 조 장관 측은 검찰의 회유를 견디지 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양측 시각은 갈리는데요. 현재로선 조 씨가 수사에 협조하는지, 협조를 한다면 어떤 진술을 하는지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 씨는 지금 사모펀드의 운영사, 그러니까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까? 네, 조 장관 가족 펀드인 블루코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링크의 이모전 대표, 그리고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의 최모 대표, 저희가 이 두 사람 측을 취재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전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뒤 조 씨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서 나온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지우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조 씨의 전화를 받은 뒤 투자받은 돈 중 10억 3천만 원을 코링크 대표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려 했다거나 투자금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앞서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와 최 대표가 주범이 아니라고 밝혀서 주범은 조 씨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촌 조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을 또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조 씨는 조 장관의 혈연 관계인데다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직접 연락했던 인물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선 조 씨가 코링크 대표에게 정 교수를 소개해줬다. 정 교수의 WFN 자문위원 자리를 소개한 사람이 조 씨다. 조 씨가 투자 이익을 준 것이다라는 관련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나 사업 방향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조 씨의 조사 상황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도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인 양 보도되는 내용들이 실체적인 진실과 많이 다르다면서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검찰은 오늘 체포한 조카 조 씨뿐만 아니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의 운영사 전 대표인 이모 씨, 그리고 투자를 받은 회사 대표 최모 씨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지금은 이제 체포가 된 상태고 오촌 조카 조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까? 네, 검찰은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서 조 씨와 함께 횡령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내일 저녁쯤에는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자, 관련자 2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2명은 이제 사모펀드의 운용사 전 대표, 그리고 또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회사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코링크 PE의 전 대표인 이모 씨, 그리고 코링크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의 대표 최모 씨입니다. 이 둘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근데 이때 법원의 기각 사유가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여한 정도가 약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는 조 씨에 대한 영장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자, 그 두 사람도 모두 이제 오촌 조카 조 씨와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검찰이 다시 불러서 오늘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군요. 예, 이 씨와 최 씨 모두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의 전 대표였던 이 씨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74억 원 정도를 약정해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웰스 CNT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 돈 10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 씨가 이 돈을 조 씨와 함께 사용하려고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이들의 말맞추기 시도나 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이 셋에 대한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예, 조범동 씨가 귀국을 하면서 함께 해외로 나갔던 3명 중 2명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운용사죠. 코링크 PE와 여러 관계를 맺어온 우모 씨는 여전히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의혹을 풀기 위해 우 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논란이 된 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펀드 운용사의 이모 전 대표, 그리고 우모 씨가 해외로 출국합니다. 이 씨에 이어 조 씨가 오늘 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WFM 전 대표 우모 씨는 현재도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모펀드사 코링크 PE가 지분을 사들이기 전까지 WFM은 A1N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교육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WFM의 지분을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E에 넘기는 걸 시작으로 우모 씨는 조 씨 측과 여러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우 씨는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 신성석유를 통해 코링크 PE의 배터리 관련 펀드에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신성석유는 WFM의 전환사채 2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최근 무산됐습니다. 또 WFM의 2차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익성의 지분 일부도 신성석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코링크 PE와 밀접한 투자 관계를 맺어온 우 씨는 조범동 씨와 관련된 여러 투자 의혹을 풀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장관은 오늘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다 못해 3년 전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문화와 인사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검찰 개혁 방안이 점차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부산에 있는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 상사였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 등이 드러났고 김 부장검사는 해임됐습니다. 상명하복 조직 문화에 폐단이 드러난 검찰 입장에선 매우 뼈아픈 사건이었는데 이를 조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특히 평검사의 입장을 반영해 검사 교육과 승진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이런 그 교육과 승진 과정의 반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한 뒤 1호 지시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2호 지시에선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와 감찰, 조직 문화까지 검찰 내부를 겨냥한 조 장관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실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만찬 연설에서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했습니다. And we defend countries that are immensely wealthy and they don't help us out. They don't pay us for almost anything.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합니다. And we're talking to those countries. They're our friends, they're our allies. Sometimes our allies treat us worse than anybody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고 했고 지난달 13일 연설에서도 동맹들이 적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대선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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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You gotta p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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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you gotta pay. You gotta pay. And the answer is, but nobody has ever asked us to do that before. I said, that's why I'm different. That's why I'm different. I'm asking you to go. JTBC 구혜진입니다. 예, 이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조만간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일주일 뒤쯤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거기에 일본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까지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건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이달 말쯤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을 찾는데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먼저 열리는 정상회담이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을 후보군에 올려놨습니다.
1991년부터 한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10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간 협상 대표는 모두 국방부와 외교부 출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선이 숫자 계산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미군 기지 조기 이전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토지와 인력 등 막대한 돈을 투입해왔음을 미국 측에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분담금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합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해킹그룹 3곳을 지목해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서 온갖 사이버 공격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우선 지목한 곳은 라자루스로 불리는 해킹그룹입니다. 라자루스의 하브그룹이라는 블루노르프와 안다리엘 2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악성 코드를 퍼뜨리고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서 현금을 탈취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모두 북한 정찰총국 아래에 놓였다는 게 미국 설명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해킹 조직이 2017년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서만 5억 7천만 달러 넘게 돈을 빼갔을 것으로도 추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기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벌칙이 아니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북한 군수공업부 간부나 대만인을 제재하던 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내외부에 알리면서도 그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공개한 문서엔 북한 해킹그룹 실체가 꽤 자세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실체는 뭔지, 또 미국이 하필 지금 이런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또 뭔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조금 전 임종주 기자가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이 제재한 해킹그룹 3곳이 어딘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좀 됐던 곳들입니다. 네. 라자루스 그룹, 그리고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이렇게 3곳으로 모두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라자루스 그룹의 경우 2017년 그 전 세계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워너크라이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최소 150개국에서 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그러니까 랜섬이라는 단어 뜻처럼 해킹을 해서 이 사용자로부터 일종의 몸값을 받아내는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파장이 컸습니다. 이 해킹 사건 때문에요. 당시 이 영국에서는 중환자와 그리고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의 의료 행위가 일부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감염창입니다. 이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시스템이 잠기거나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 못하도록 만든 뒤에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만 다시 정상 작동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 미국이 이 사건에 연루된 북한 해커를 재판에 넘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례적으로 좀 신원도 공개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이 미국 FBI 홈페이지에 있던 건데요.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미국 FBI는 워너크라이 공격 배후로 라자루스 소속의 해커 박진혁을 기소했습니다. 예. 이 라자루스 그룹은 이에 앞서서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서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가량을 빼간 배우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이죠.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했던 영화 더 인터뷰를 만든 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걸로도 지목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나머지 2곳은 그 라자루스 그룹 하부 해킹 업체 그룹이죠. 우리 군도 노렸었다고요? 네, 우선 이 블루노르프부터 소개를 드리면 주로 해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016년 라자루스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에 함께 가담한 걸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다리엘의 경우에는요, 한국 군을 상대로 한 해킹을 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한국 국방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 그리고 국방부 인트라넷을 해킹해서 군사작전 정보를 빼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한 건 발생한 거는 뭐 2016년, 2017년 이때인데 사실 요즘은 좀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경고, 어떻게 보면 경고로 보일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해서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강경한 기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들도요, 그동안 북미 협상과는 별개로 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 발표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의회 등 미국 내부 여론을 의식해서 북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 사거리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업용수 배관이 터진 건데 자동차 16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달리던 차가 싱크홀에 빠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를 승용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립니다. 흙탕물이 도로에 넘실대고 인도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은 바퀴까지 잠겼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공업 용수배관이 파열됐습니다. 파열된 공업 용수배관에서 물이 솟구치면서 주변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름 5m에 깊이 1.5m 정도의 커다란 싱크홀도 생겼습니다. 이 싱크홀에 달리던 승용차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구조가 이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도로 위에 오가던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6차선 도로와 인덕원역 일부 출구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위에 물을 빼는 작업은 오늘 새벽 1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배관이 낡아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추석날 울산 도심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울산시 중구 성남동 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남자 7, 8명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둔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싸움이 30분 이상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싸움하던 외국인들이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통 상황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늘 종일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절정에 달했던 서울 방향 정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 3시쯤 풀릴 전망입니다. 밤 9시에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광주에서 4시간 40분, 대전에선 2시간 5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언제가 가장 막히고 언제쯤 풀릴지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건지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절마다 연휴를 반납하고 전국 30개 노선, 총 연장 4,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만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교통예보관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지키고 있는 남궁성 교통예보관.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통예보 체계를 구축했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시도였습니다. 10년 넘게 자료와 데이터가 쌓여 지금은 정확도가 90% 이상입니다. 남궁예보관은 정확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게 예보의 본래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카드게임처럼 사람의 심리를 읽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오후 3시에 최대 절정이라고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2, 3시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휴 기간 중에 가장 긴 고향 가는 시간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점점 강도를 바꿉니다. 예보를 통해 10명 중 2, 3명 정도가 마음을 바꾸면 교통 흐름이 가장 좋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사고나 기상악화 같은 돌발 변수도 대비해야 합니다. 3,000대의 CCTV와 2,400대의 차량 검지기, 365개소의 톨게이트에서 보내온 정보가 실시간으로 예보에 반영됩니다. 10년 넘게 교통 흐름을 지켜본 모니터에선
이젠 세태의 변화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토박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시고 묘지나 납골당의 그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수도권의 10배가 늘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명절 당일 아침에 정체가 시작이 돼서 JTBC 조익신입니다. 괴물쥐 뉴트리아를 많이 퇴치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붉은 귀 거북이 또 문제입니다. 요즘 낙동강변에서 무섭게 번식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무더기로 알을 닦아놨습니다. 지금은 예산도 사람도 없어서 손 놓고 있지만 그 사이 토종 물고기 씨가 다 마를까 걱정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지류의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천에서 올라온 거북이 있던 자리를 조심스레 파봅니다. 거북이 알이에요. 거북이가 이렇게 알을 나눴고 소복이 이렇게 많이 나눴다고. 강둑, 논밭, 산책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눈 뒤에 빨간 줄이 있는 붉은 귀 거북알입니다. 주로 애완용으로 수입됐다 버려진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수시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해공항역 부산 맥도 생태공원입니다. 이렇게 습지가 많은 곳인데요. 여기도 생태계 교란종이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가 갉아먹은 수초들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나마 뉴트리아는 대대적인 포획 작업으로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붉은 귀 거북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가 같이 나와서 일광욕을 하고 물에 붕붕붕 다 빠져지죠. 그런데 환경부가 지정하는 확산 추세종에선 빠져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먹이인 토종 물고기들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그렇듯이 아직까지는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환경부는 실태 조사를 벌여 확산 추세종 선정을 다시 하고 퇴치 작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관공서나 아파트 단지 안엔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잠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아예 주차 표지를 위조해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온 얌체족도 있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건물 안 장애인 구역에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가능 표지는 없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오토바이, 수레, 심지어 선풍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는 5배로 뜁니다. 인천의 한 구청입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놓은 차량 안 장애인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차량 번호를 감춰놨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차로 발급된 장애인 표지를 사용했습니다. 차 주인은 멀쩡히 걷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2년 전부터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주차 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이 위반자는 적발만 4차례나 돼 모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시가 있다고 모두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차 가능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주차 표지는 주차료 할인 등은 되지만 주차는 이렇게 불가합니다. 이런 표지가 모두 11개나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은 2016년 26만 3,326건에서 17년 32만 8,237건, 지난해 42만 건, 부과된 과태료는 424억 원을 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도 계속 늘어 지난해 3,517건, 과태료는 52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울릉군에서 관광버스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관광객 3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날 쪽방촌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서울 방배동에서 이웃 2명을 흉기로 찌른 57살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숨질까 두렵다며 자수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부카이크 탈황 석유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 현지 시간 14일 새벽 공격을 받았는데 두 곳 모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꼽히는 곳들입니다. 누가 공격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멘 반군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17개 국방부령에 쓰여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칩니다. 예를 들어 편평족은 평발로, 표목은 목록으로 고쳐 쓴다고 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현재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본인이 지난 4월에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추석 때까지는 제3지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를 만들기 위한 조속으로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예. 키워드에서 얘기한 지키지 못한 약속은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 당 지지율 10%를 만들겠다. 이 부분인 거죠?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나온 KBS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보시면 6.7%, 정의당에도 뒤처지고 있는 수준이고 다른 여론조사서도 5%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촛불 집회에서도 지금까지 발언을 확인했을 때는 조국 법무장관 비판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휴가 끝나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손 대표가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것,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네, 이 만덕산의 저주란 표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손 대표가 2년간의 칩거를 마치고 저렇게 만덕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며칠 뒤에는 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사태가 좀 크게 불거졌었죠. 예. 이 손 대표가 뭐만 했다 하면 더 큰 일이 터지는 걸 만덕산의 저주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 대표가 지난달 20일 이 고심 끝에 자신의 정치 구상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좀 다른 일정과 겹칠까 봐 미룬 거였는데 예. 이날 뭐가 있었냐면 이 조국 장관의 딸 논문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온통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됐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 날 이 조국 장관이 국회에 등장해서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예. 자, 본인도 이런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군요. 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아니나 다를까 대실패로 정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내년 도쿄 올림픽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더위입니다. 워낙 이 도쿄의 여름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회 조직위가 어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건 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누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인데요. 보시면은 9월에 보기 힘든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키장에서 눈 만들 때 쓰는 강설기가 지금 관람석 쪽으로 눈을 뿌리고 있는 장면인데 예. 그 눈을 막고 있는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모여 있고 이 기자들을 보면 기자들의 머리가 젖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이 눈이 바로 녹았기 때문인데 전날 도쿄의 낮 기온이 25도였습니다. 예. 눈을 뿌려도 여전히 더운지 저렇게 부채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서 좀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화면으로 봐도 지금은 뭐 눈이 내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곧장 내리는 족족 다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인공눈 결국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온도를 좀 낮춰보겠다고 해서 이제 뿌렸다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봐도 썩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진 않았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의 분석을 좀 보시죠. 이 실험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좀 분석을 했는데 온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옷이나 머리 흠뻑 젖었다. 계단이나 통로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실패, 당연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내년 올림픽 워낙 더울 것 같으니까 조직위 측에서 좀 대형 선풍기도 좀 설치해 보기도 하고 부채 나눠보자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급기야 눈이라도 한번 뿌려보자 라면서 저런 조치를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예. 조직위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예. 空気全体を冷やすというほどの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で、どちらかというとお客様に直接この氷が当たって、この氷のかけらが当たって清涼感を与える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マシンかなと。
예, 뭔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자, 효과는 없었지만 어떤 청량감, 그러니까 관객들을 기분 좋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뭐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 아까 관객들 표정 보면 썩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발언 취지도 여전히 더운데 상쾌한 듯한 기분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좀 취지로 읽힙니다. 문제는 지금이야 9월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 올림픽 열리는 7월, 8월은 더 덥다는 겁니다. 예. 저희 이가혁 기자가 팩트체크한 내용을 좀 보시죠. 이 올림픽 기간 동안의 열사병 위험 일수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 위험, 더위지수 30일 이상이 7일, 이때는 운동을 중지해야 되고 열사병이 위험한 시기인데 예. 이 온도로 따지면 섭씨 기온 35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년 올림픽 기간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카누 경기장을 좀 보시죠. 저렇게 한쪽엔 지붕이 없고 한쪽에만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이 없는 쪽은 태양이라든지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됐냐면 경기장 지을 때 돈 아끼려고 지붕 크기를 원래에서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이래놓고 인공눈 실험 같은 걸 하니까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더위로 인해서 선수라든지 관중들의 건강이 지금 위협되는 상황인데 조직위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이번 조치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와 경남 서부 내륙엔 아침부터 5에서 20mm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다고 하는데요. 귀경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